어머님, 기침소리 너무 크세요. 저리 가서 기침하세요. 세진이 소파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감기약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정욱은 입을 막고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감기 걸렸으니까 좀 이해해. 재민이 말했지만 어딘지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해는 무슨,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머님이 조심하셨어야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새벽 5시 박정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66세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정욱의 일상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해야겠네요. 어머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 윤세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4세인 세진은 임신 4개월째입니다. 태교가 중요하다며 하루 종일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욱은 묵묵히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세진에게 가져다 줍니다. 미지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미지근한가요? 너무 뜨거워요. 다시 갖다 주세요. 세진이 컵을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정욱은 아무 말 없이 컵을 다시 가져가서 찬물을 섞어 적당한 온도로 맞춥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주방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들 재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세진이 먹을 수 있다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8살 손자 민준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정욱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한쪽 손에는 물집이 잡혀 아프지만 고무장갑을 끼고 참습니다. 할머니, 우유 데워주세요.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옵니다. 정욱은 손자가 제일 예쁩니다. 재민이 어렸을 때와 똑 닮은 얼굴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금방 데워줄게. 엄마, 청소 좀 조용히 해줘요. 세진이가 잠 못 잔다고 하잖아요. 38세인 아들 재민이 방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정욱이 바닥을 닦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조용히 해야 합니다. 정욱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삼겹살은 너무 기름져요. 입덧한다고 했잖아요. 세진이 상을 받고 나서 투덜댑니다. 정욱은 어제 시장에서 가장 좋은 삼겹살을 골라왔습니다. 세진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요리했는데 돌아오는 건 불만뿐입니다. 그럼 뭘 해줄까?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모르겠어요. 입맛이 계속 바뀌어서요. 근데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다 짜거나 기름져요. 임산부 음식 만드는 법 좀 알아보세요. 세진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임산부를 위한 요리는 또 다른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재미는 회사에 나가면서 엄마, 세진이 좀 잘 챙겨주세요. 아이 가진 몸이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정욱은 그래 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자신도 예전에 재민을 임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거든요. 오후가 되면 정욱의 진짜 일과가 시작됩니다. 세진은 낮잠을 자거나 태교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해야 합니다. 정욱은 손자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래는 기본이고 화장실 청소, 걸레질까지 모든 게 정욱의 몫입니다. 할머니,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래, 할머니가 같이 풀어보자. 정욱은 민준이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설명해 줍니다. 정욱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손자만큼은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지만 정욱이 식탁에 앉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어머님, 밥 좀 더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김치가 너무 매워요. 계속해서 심부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정욱은 제대로 밥 한 끼 먹기 힘듭니다. 어머님, 설거지할 때 물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저는 예민해서 못 견디겠어요. 세진이 거실에서 소리칩니다. 정욱은 설거지하는 손놀림을 더욱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걸 최대한 작게 내려고 노력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욱의 하루가 끝납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자신의 방에 들어가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세진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거든요. 정욱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이켜봅니다.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네요. 수고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네요. 정욱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신은 마치 가전제품처럼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뭘 해줘야 하나. 정욱은 한숨을 쉬며 잠에 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욱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욱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정욱에게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새벽마다 찬바람을 맞으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보니 몸살까지 겹쳤습니다.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팠지만 정욱은 그래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어머님, 기침 소리 너무 크세요. 저리 가서 기침하세요. 세진이 소파에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라 감기약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옮으면 어떡해요? 정욱은 입을 막고 기침을 참으려 애썼지만 몸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감기 걸렸으니까 좀 이해해. 재민이 말했지만 어딘지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이해는 무슨...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어머님이 조심하셨어야죠. 세진의 대답에 재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마스크를 쓰고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열이 나서 몸이 후끈거렸지만 아침 식사는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도 정옥의 건강을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마스크 써요? 민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감기 걸려서 그래. 우리 민준이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정옥이 다정하게 대답하자 민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그럼 병원 가세요. 8살 손자만이 정옥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재민이 회사에서 돌아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식구끼리만 지낼게요. 세진이 배도 불러오는데 시끄러운 건 안 좋잖아요. 정옥은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명절마다 온 집안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좀 쉴게요. 명절 때 엄마는 친구 댁에 가 계세요. 재민의 말에 정옥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재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도 좀 쉬세요. 명절마다 일만 하시지 말고요. 우리는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재민은 마치 정옥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옥에게는 냉정한 거절로 들렸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재민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도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는 조용히 지낼게요. 하지만 정옥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자식들과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누가 자신을 반겨줄까요? 그날 오후 세진이 정옥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버려주세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 입덧 때문에 냄새 못 맡겠어요. 어머님이 버려주세요. 정옥은 감기로 몸이 아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지만 정옥은 얇은 외투만 걸치고 나갔습니다. 감기약을 먹지 못해 더욱 몸이 무거웠고 배탈까지 나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정옥은 빙판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나고 무릎도 접질렸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리고 아픈데도 정옥은 쓰레기부터 주워 담았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정옥의 모습을 본 세진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리 대책 없이 다녀요? 괜히 또 병원비 들어가게. 정옥이 다쳤다는 걱정보다는 병원비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정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다치셨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재민이 한마디 했지만 역시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머님 소독약이라도 발라요. 세진은 마지못해 구급상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옥이 스스로 처치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정옥은 화장실에서 혼자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으면 이들이 불편할까? 아니면 오히려 편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에 민준이가 정욱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정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준이는 걱정 마. 정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임신했으면 뭐든 다 용서가 되고 나이 들었으면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거구나. 정욱은 더 이상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66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희생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튿날 새벽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죠. 온 집안이 조용한 가운데 정욱은 자신의 방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써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폐만 끼쳤구나. 임신이면 다냐? 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그만둔다. 짧은 메모였지만 정욱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 동안 참고 또 참아온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욱은 메모를 주방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될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6시 정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38년 동안 살았던 집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 아들을 키운 집, 손자와 함께 웃고 울었던 집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을 떠나는데도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가전제품처럼 취급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욱은 가방을 꽉 쥐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오전 9시쯤 재민이 회사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침 준비됐어요? 하지만 주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인데 찬밥 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지? 재민이 정욱의 방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비어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습니다. 세진아, 우리 엄마 어디 갔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새벽에 나간 것 같은데. 그때 세진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다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재민이 메모를 읽어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엄마가 왜 이러지? 친구 댁에 가신 거 아닐까? 명절 때 우리끼리 지내자고 했으니까 서운하셨나 봐. 세진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칠 있으면 돌아오시겠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재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곤 했으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해 볼게. 하지만 정욱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 꺼져 있네. 나중에 다시 해보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정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걱정되어 어머니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아무도 정욱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욱이?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의 반응에 재민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숙제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곧 오실 거야. 우리 민준이 걱정 마. 재민이 달래봤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처음엔 편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하루 종일 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밥을 해주지 않고 빨래도 쌓여가고 집안이 점점 엉망이 되어갔거든요. 여보, 설마 어머님이 정말 집을 나가신 건 아니겠죠? 세진이 걱정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재민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에서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이 어디 갔어? 요즘 노인정에도 안 나오고. 정욱이 말이야? 한동안 못 봤네. 이웃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진 재민은 어머니가 친척 댁에 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재민의 직장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의 편지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강 다리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재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강 다리, 설마. 재민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세진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세진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한강에. 세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했는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재민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됐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도 있고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과 세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우리가 너무했나?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야. 하지만 재민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임신이면 다냐? 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와요? 할머니 없으면 싫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재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거든요. 정욱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민과 세진은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이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세진은 유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가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고, 재민은 평소보다 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세진이 물어봐도 재미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배달시키든지. 어머니가 항상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가 그리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정말 안 와요?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던 숙제 시간, 맛있는 간식, 따뜻한 관심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민이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는 새로 개설된 복지기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청명돌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신 박정욱 대표입니다. 그 순간 재미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짧게 자른 머리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재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단호한 말투,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세진아, 여기 좀 와봐. 재민이 급하게 세진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진이 거실로 나오자 재민이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우리 엄마 같지 않아? 세진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에이, 설마. 어머님은. 하지만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잖. 박정욱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화면 속 박정욱 대표는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정 내에서 소외받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로부터 당연하게 여겨지며 희생을 강요받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향해 하는 말 같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보, 정말 어머님일까?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닮았어. 재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의 옛 사진과 비교해 봤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은 달랐지만 얼굴은 분명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재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본 뉴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엄마일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분명히 시신을 확인했는데. 점심시간에 재미는 인터넷으로 청명돌봄센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는 박정욱 대표의 프로필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석사, 요양보호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보유, 전국 노인복지 개선 운동 참여, 특히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 재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 엄마가 살아계신 건가? 그날 저녁 재미는 세진에게 찾아낸 정보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시간대도 맞고 하는 일도 어머님이 관심 가질 만한 분야인데 세진도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죽은 줄 알고 있는 동안 정말 살아계셨다는 건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유품도 확인하고 세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유품이야 버린 걸 수도 있고 신원 확인도 정확하지 않았잖아. 민준이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럼 언제 집에 와요? 아이의 순수한 기대에 재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왜 연락을 안 하시는 걸까? 며칠 후 재미는 용기를 내어 청명돌봄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대표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재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려니 두려웠습니다. 정말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실까요? 그날 밤 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님이시라면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재민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우리에게 연락을 안 하실까? 정말 섭섭하셨나? 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지.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얼굴을 들고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재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만나봐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재미는 청명돌봄센터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던 건가? 재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재미는 마침내 청명돌봄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 외관과 노인의 존엄성을 지킵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거든요. 센터 로비는 생각보다 넓고 밝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성함과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습니다. 박재민이라고 하는데요. 재민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박재민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일로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잠깐의 침묵 후,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3층 대표실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민은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엄마일까? 만약 엄마라면 뭐라고 말하지?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박정욱 대표실이라는 명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권위 있어 보였거든요. 재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재미는 숨이 멎을 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품이 있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재민아, 어서 와라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그 어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엄마를. 재민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정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 몰랐거든요. 대표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경찰서에서 시신도 확인하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정욱의 말에 재민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정욱이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한강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른 사람입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엄마, 농담은 그만해요. 우리가 얼마나. 농담이 아닙니다. 정욱이 재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66년 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던 그 사람은 정말 죽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손자는 어떻게요? 할머니 없어서 매일 울고 있어요. 잠깐 정욱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가 잘 키우겠죠. 저는 이제 더 많은 소외받는 노인분들을 돌봐야 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재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과? 정욱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 고마워하고 존중해줬나요? 정욱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 기억하시죠? 임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격체가 아닌가요? 재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당연하다고요?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한가요? 아파도 혼자 참는 게 당연한가요? 감기 걸린 시어머니에게 저리 가서 기침하라고 말하는 며느리, 어머니가 넘어져 다쳐도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두둔하는 아들. 여러분에게 저는 뭐였나요? 정욱은 책상에서 서류를 꺼내 재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정 내 노인 학대 신고 사례들이에요. 신체적 폭력은 없어도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받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재미는 서류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무시하는 말투로 대화하기, 집안일을 강요하며 거부시 비난하기,
아픈 것을 과장이라며 무시하기 등의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해자인 아들인 당신이 저에게 와서 그때로 또 돌아가라고 하나요? 엄마, 정말 우리를 용서할 수 없나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그럼 민준이만이라도 민준이를 가보고 싶다면 여기로 데려오세요.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경시켜 주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서 할머니 역할만 하며 살 생각은 없어요. 재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우리는 남이 되는 건가요? 남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재민 씨의 어머니고 민준이의 할머니예요. 하지만 조건이 바뀐 거죠. 어떤 조건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요. 저를 무료 가사 도우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세진 씨에게도 말해주세요. 임신이 특권이 아니라는 걸요. 재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왔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어요. 좋은 결정이에요. 정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업무를 봐야 해서요. 재민도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하지만 박정욱 대표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재민이 문을 나서려 할 때 정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민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현관에서부터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세진이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혼자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빨래도 널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지 3개월,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때? 정말 어머님이었어? 세진이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재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재미는 정욱과의 만남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진은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부르라고? 자기 아들한테? 그것뿐만 아니야.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 우리를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존중이라니.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무시했다는 뜻인가? 세진이 조금 기분 나쁜 듯 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랬지.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세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족인데 혈육을 저렇게 차갑게 대할 수 있나?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세진 자신도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만났어요? 언제 집에 와요?
재민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셔. 할머니가 민준이 보고 싶으면 거기로 가서 만나야 해. 왜요? 할머니가 왜 집에 안 와요?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랑 있는 게 힘들었나 봐. 재민의 말에 세진이 발끈했습니다. 여보,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이야? 마치 우리가 어머님을 구박한 것처럼.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아팠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아이의 직선적인 질문에 세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걸 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세진은 친구 미영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진아,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복지센터 대표로 일하고 있대. 우리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어머, 그럼 정말 놀랍네. 그 순한 어머님이. 미영이도 놀랐습니다. 근데 세진아, 솔직히 말하면 너 시어머니한테 좀 심했어. 뭐가 심해? 나도 임신부였는데 당연한 거 아냐? 임신이 맞는 면허증은 아니잖아. 어머님도 사람인데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았어. 미영이의 말에 세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너도 임신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애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린 적은 없어. 친구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민준이는 혼자 숙제를 하려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도와줬었는데. 세진은 처음으로 정옥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민준이 등교 도움, 점심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설거지, 민준이 숙제 도움.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줄게. 세진이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도와주려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정옥은 항상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가르쳤는데 세진은 금세 짜증이 났습니다. 민준아, 집중해서 해봐. 며칠 뒤 세진은 정옥이 운영하는 청명 돌봄센터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센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옥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세진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용건이에요. 직원이 내 선으로 연락하더니 3층으로 올라가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욱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정욱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세진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어머, 대표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욱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세진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옥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사과하려고 왔어요. 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던 것 같아서요. 정옥은 표정 변화 없이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려는 건가요? 세진은 당황했습니다. 막연히 사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니요. 그 임신 중이라고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부탁했던 것 같아서요. 부탁이요? 정욱이 비웃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강요였죠. 임신 중이라 못한다. 기침소리 저리 가서 하라. 그 나이에 대책 없이 다닌다. 이런 게 부탁인가요? 세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니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다는 건가요? 임신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머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없으니까 민준이도 힘들어하고 집안도 엉망이고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진의 사과가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정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보고 싶으면 여기로 데려오세요.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세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용서는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예요. 그때 정욱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세진 씨,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한 달간만이라도. 봉사활동이요? 네. 소외받는 노인분들을 직접 돌보면서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도 같이 데려오세요.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세진은 망설였습니다. 봉사활동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오후 2시에 와서 4시까지 활동하면 됩니다. 정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진 씨, 진짜 변화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 날 오후 2시, 세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청명돌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세진은 긴장됐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약속한 이세진입니다. 1층 데스크에서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네, 박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층 활동실로 올라가세요. 2층에 올라가니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멍하니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정욱이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정욱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정욱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아이를 꼭 안아주는 정욱의 모습에 세진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진 씨 왔네요. 정욱이 세진에게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사복 어르신을 도와주세요. 80세이신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말동무가 필요해요. 김사복 할아버지는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세진이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지? 내 며느리인가? 세진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봉사자 이세진이라고 해요.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야? 할아버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러 온 사람이에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나를 싫어해. 집만 된다고 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세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비슷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런 말 들으시면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속상하지. 나도 젊어서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늙으니까 쓸모없다고 해. 옆에서 민준이가 정욱과 함께 다른 어르신들과 놀아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들이 왜 여기 계세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돌봐주기 어려워서 여기 오시는 거야. 우리 할머니도 그래서 여기 계세요? 민준이의 질문에 정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다른 이유로 여기 있어. 무슨 이유죠? 할머니가 혼자 살고 싶어서 온 거야. 한편 세진은 김사복 할아버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한테 서운한 게 많으세요? 많지. 임신했다고 해서 나를 귀찮아해. 기침만 해도 시끄럽다고 해. 세진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임신이 면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 나도 사람인데 왜 함부로 대하나 싶어? 할아버지, 혹시 며느리가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거라면 별로야. 어떤 게 진짜 사과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만 하지 말고. 할아버지의 말에 세진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정욱에게 한 사과도 그냥 말뿐이었을까요? 이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진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자식들의 냉대, 사회의 편견, 모두 정욱이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활동이 끝나고 민준이가 정욱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할머니가 집에 있을 때부터 준비했었어. 정욱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요?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일을 하고 싶었거든. 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실 때부터 준비하셨다고요?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야간 대학원도 다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어요. 세진 씨가 임신하고 나서는 더 자주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고요. 정욱의 고백에 세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건 계획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랬죠. 하지만 그날 세진 씨의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리 가서 기침하세요라고 하셨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감기 걸린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세진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조차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거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진 씨도 이제 알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할머니가 3년 동안 공부하신 걸 우리가 몰랐어요? 민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비밀로 했거든.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왜 반대해요? 할머니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하겠지.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겠고. 정욱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내 숙제도 잘 봐주셨구나. 그래, 할머니가 우리 몰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세진도 새삼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머니 공부하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준이의 질문에 세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마 반대했을 거야. 집안일 하시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럼 할머니가 꿈을 못 이뤘겠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비밀로 하셨나 봐. 세진은 정욱의 입장이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들의 이해 없이 혼자 꿈을 키워온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날 밤 재민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세진이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3년 동안 몰래 준비하셨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이에 3년 동안이나? 재민도 놀랐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네. 응.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집안일만 시켰어. 엄마가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반대했겠지.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을 거야. 세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리 때문에 꿈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네.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지만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재미는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키우고 몰래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낸 어머니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봉사활동 다니기로 했어.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시간 되면 같이 가봐야겠어. 엄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고. 다음 날부터 세진은 정말로 매일 청명 돌봄센터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식사 도우미도 하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정욱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정욱이 세진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머님이 3년 동안 준비하신 걸 보니까 더 반성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을 무시했는지 알겠어요. 이제 정말 어떤 걸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어머님을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어머님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욱은 세진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청명돌봄센터는 지역 최고의 복지시설로 인정받았습니다. 정옥은 올해의 사회복지인으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상대에 선 정옥을 바라보는 재민, 세진, 민준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멋져요. 민준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옥은 가족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였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임신이면 다야?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존중이면 충분하다. 는 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고 가족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